여기 지금 기출문제 85회 전산회계 1급 설명해 드립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 다음 중 집합 손익계정에 대해서 설명한 거라고 얘기했다면 일단 용어상으로 여러분이 집합 손익계정이 뭔지를 기억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잠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에서 회계 담당자로서 해야 될 게 첫 번째 거래라 그랬었죠. 즉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그걸 식별할 줄 알아야 되고, 걔가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면은 걔를 저기 분기장에다가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기록해야 된다 그랬었고, 그 분기장에 기록한 내용들을 총계정원장에다가 집계해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럼 세 가지는 복습한 거예요. 그러면 결산때가 됐어요.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산때가 되면 결산 예비 절차와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 세 개로 나누는데, 결산 예비 절차 나오면 무조건 시산표라 그랬어요. 그죠? 왜? 1년 동안 기록해놨던 게 이상 있는 점인지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만 비교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 비교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결산 수정분계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은 결산이라는 항목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걔네들은 12월 31일자로 회계 담당자가 마감을 시켜줘야 되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증빙서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수정후 시산표 다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산표, 가결산서로 보는데 이거는 실무에서 지금 쓰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 제가 출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다음 절차 예비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 본 절차에 되는데, 본 절차는 장부의 주요부를 마감하는 게 우리 결산의 본 절차라 그랬어요. 장부의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 주요부라 그랬었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분계장은 이하 여백 하고 끝나면 되지만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결산의 본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계정원장 맨 뒷장에다가 우선 우리가 배웠던 그 재무상태표의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수익, 비용 계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다섯 개 중에서 뭐부터 먼저 마감해야 돼요? 즉 재무상태표부터 마감해요? 손익계산서부터 마감해요? 손익계산서부터 마감해야 하려면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었잖아요. 그럼 총 우리가 돈 번 거 1년 동안 얼마 벌었는지 수익, 그걸 집계를 해야 될 것이고, 비용도 집계를 해야지 그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총계정 원장의 마감 절차, 마감 순서는 이렇게 하세요 그랬었죠. 여기 보이시나? 옆에다가 1번 첫 번째 총계정 원장, 우리 보통 원장이라 그랬었죠. 총계정 원장 맨 뒷장에 뭐 그리라 그랬어요? 손익계정 설정하라 그랬죠. 네. 손익계정을 설정하라 그랬었는데, 손익계정 설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저기 표준식 계정 T자 띠 그려놓고 손익 써놓고, 그게 첫 번째죠. 그 손익계정 걔를 갖다가 그 손익계정에다가 모든 1년 동안 발생한 수익 다 집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 다 집계해야 되고, 그래서 손익계정의 별칭, 다른 말은 또 뭐라 그랬어요? 집합계정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었죠. 네. 집합계정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얘는 12월 31일 날 수익과 비용 집계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가 바로 사라지죠. 그래서 얘를 임시 계정이라고도 제가 불렀던 거예요. 여기 집합 손익계정 나왔잖아요.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복습은 해야 되니까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순서, 첫 번째는 총계정원장 맨 뒷장에 길이라 그랬었죠. 그의 이름이 집합 손익계정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었죠? 손익계정이 됐으면 걔 손익계정을 그려 넣은 이유가 뭐예요? 수익계정하고 비용계정을 집계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 수익계정, 그 다음에 그 수익계정과 비용계정 다 집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은 100으로 집계가 됐고 비용은 80으로 집계가 됐다면 그 차익이 뭐예요? 당기 순이익이 되겠죠. 그렇게 됐다면 지금 당기 순이익이 난 거고, 그죠? 그 당기 순이익 어디로 보내라 그랬어요? 당기 순손익이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면 얘는 자본 계정으로 보내라 그랬었죠.
이걸 대체한다고 그런 용어 썼었어요. 기억나요? 네. 자, 네 번째 뭐 있었어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 계정은 좀 마감돼서 싹 다 없어졌죠. 그러면 뭐만 남았어? 자산, 부채, 자본. 이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죠? 이를 마감하는데 어떻게 마감한 날 있죠? 차기율로 마감하고 정기율로 게시한다. 끝. 더 없잖아. 네. 맨 마지막에 한 해가 다 마감됐으니 내년도로 차기월되고 정기월되는 것들 그 2월 시산표로 그 금액들이 다 맞게 잘 정기가 됐는지 갔는지 확인하라 그랬잖아. 이게 지금 총계정 원장 마감 순서예요. 그 중에서 여기 집합 손익계정에 대한 내용 등 뭐 틀린 거 맞은 거 찾으려 했잖아요 지금. 네. 그죠? 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계정 마감할 때 말로 이제 보기 읽어볼게요. 보기 1번 수익계정 잔액을 손익계정에 대변에 대체한다. 지금 앞에 수익계정이라 그랬죠. 네. 수익계정은 당연히 그 손익계정에 대변에 똑같이 가야 되죠. 네. 그냥 그랬잖아요.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 소멸시킬 때는 반대 계정으로 보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손익계정에 수익은 대변에 쭉 다, 비용은 차변에 쭉 다 집계가 될 거 아니에요. 네. 한번 그려봐줘요. 아, 안 그려도 돼? 여기 손익계정이 있고 얘를 갖다가 마감을 하게 되면 여기에 수익계정이 우리 손익계산서처럼 다 집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용계정이 왕창 다 집계가 되겠죠. 네. 그죠? 그럼 요거 갖고 비교해 보세요. 수익계정 잔액, 수익계정은 결국 총계정 원장에 아니 손익계정에 대변에다가 다 가야 되는 거죠. 비용계정은 반대로 차변에 다 집계돼야 되겠죠. 그죠? 보기에 1번, 2번은 다 맞는 말이죠. 네. 이해되심? 수익과 비용계정은 잔액을 손익계정에 대체한 후에는 잔액이 0이 된다. 지금 여기 수익과 비용계정은 분기할 때 총계정 원장에 있는 각각의 계정들은 다 잔액이 제로가 돼서 다 소멸해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결과치만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손익계정으로 왔던 거잖아요. 뭐 다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4번 손익계정의 잔액을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계정에 대체한다. 근데 우리 지금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걸 설명을 안 들었다면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당기순손익 여기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 입력했을 때 당기순이익 나왔죠. 네. 걔 어디로 갔었어요? 자본계정으로 바로 가던가요? 미처분 이익은 거기 가서 당기순이익하고 그다음에 정기월 미처분 이익하고 합쳐지던가요? 미처분이 이하고 나온 이거잖아.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회계 원리에서만 배웠다면 이거 맞는 거라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게 회계 원리나 회계의 2급의 수준이 아니라 회계 프로그램에서 지금 회계 프로그램까지 다 다루어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우리 처음에 정기분 재무제표 이월할 때 그 계정 금액 차이 나는 거 전 계정 영향 주는 거 연습해봤잖아요. 네. 손익계산서에서의 당기순이익은 자본계정으로 직접 가지 않고 어디에 들렸다가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갔다가 거기서 정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합쳐진 그 합계금액이 이름은 걔 뭐라 그랬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그랬죠.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4번 보기는 틀린 말이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근데 보편적으로 있잖아요. 1번 문제는 어려워요. 여지껏 보니까. 그리고 많이 길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지 받으시면 이론 문제 1번부터 15번까지 쭉 훑어보면서 문제 답 바로 맞출 수 있는 것들 있죠. 걔네들부터 쭉 읽어보면서 답하고 실기한 다음에 다시 오라 그랬죠. 네. 여기 끌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 거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자, 유가증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유가증권은 첫 번째 지분증권하고요. 또 하나는 채무증권으로 구분한다 그랬었거든요. 네. 채무증권으로 구분하는데 유가증권을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 회계상의 구분은 아니에요. 일반 금융에서 구분하는 방법이고 우리 회계에서는 이 유가증권을 회계 계정으로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단기 매매 증권 또 하나는 매도 가능 증권 또 하나는 만기 보유 증권 또 하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제자 보기 하나 읽으면서 해당되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기 1번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건 분류 방법인데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단기매매 증권의 목적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타저타한 이유로 1년 이내에 절대 그 금액으로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돼요. 지금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단기매매 증권으로 단기에 1년 안에 지금 이익이나 등 보려고 목적으로 샀는데 얘가 그 금액으로 1년 안에는 절대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런 경우 얘는 반드시 매도 가능 증권으로 1년 넘어가니까 반드시 재분류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단기매매 증권이었다가 여기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렇게 재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샀던 그 다음에 회계 담당자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기록했던 그 증권은 단기매매 증권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만기보유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오로지 뭐만 가능하다? 단기매매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구분하는 것만 가능해요. 그 대신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보유 증권끼리 왔다 갔다 고칠 수 있는 건 있어요. 대신 공정가치로 평가한 다음에 계정을 매도 가능 증권이었던 걸 만기보유 증권으로, 만기보유 증권이었던 거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편의에 따라서 계정을 옮길 수가 있어요. 변형해서. 이게 지금 그런 문제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2번 보기 볼까요? 단기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만기보유 증권은 자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항상 평가해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내내 거래가 한 번도 없었어. 그럼 공정가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원가 그대로 써야 되잖아. 이런 거는 원가법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건 세무 2급에서나 물어보는 문제인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단기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보유 증권은 원칙이라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그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매매 증권은 거래가 시장성이 있으니까 수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얘 공정가치로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거래가 없다면 여기서 원칙적이라 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공정가치인데 모른다면 원가법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뭘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만기가 확정됐다며. 그죠? 만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만기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생각이 따르면 회계 처리할 때 그때 만기보유 증권이라고 쓴 거예요. 그죠? 만기보유 증권의 설명을 쭉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느냐 말이죠. 매도 가능 증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 시장성이 없다. 두 번째, 거래가 빈번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다 없다. 목적이 없을 경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경우에 그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으로 쓰세요 라고 했었죠. 자, 매도 가능 증권 하면 하나 더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뭘까요? 매도 가능 증권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거.
그렇지. 매도 가능 증권에서 빼먹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어디 계정이다? 이 자본 계정이라는 거, 자본 계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죠?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걔는 손익 계정이에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계정만 얘는 자본 계정이라는 거. 자본 계정이 어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계정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됐죠? 근데 이거 뭐야? 다 됐고. 그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기초 재고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매출 총 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평가 방법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 뒤에 받아야지. 그렇지. 자, 봐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보세요. 지금 매출원가하고 우리 상품 계정에서 기말 재고의 관계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이 대소 관계를 꼭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지금 보니까 문제 그냥 아니 앞으로 계속 봐도 그럴 거예요. 수시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상품 계정에서요. 여기 우리가 배웠던 여기 매출원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재고. 얘는 지금 아무리 보더라도 반비례 관계죠. 기말 재고는 자산을 뜻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매출원가는 뭘 뜻한다 그랬죠?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우리 손익구분에서 매출액 다음에 뭐였었어요? 매출원가였잖아요. 손익계산서에서. 그러니까 비용이죠. 얘는 비용 계정인데 얘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 그랬어요.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은 나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기 매출원가가 이렇게 감소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기말 재고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예를 들면 될까? 이렇게 그때 예를 들어 드렸을 거예요. 원래 선입선출법을 썼었어요. 선입선출법으로 기말 재고가 1,000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얘를 갖다가 후입선출법으로 바꿨더니 얘가 700원이 됐더래요. 아이고. 700원이 이렇게 됐더래요. 그러면 지금 다시 이걸 이렇게 쓸까? 얘를 지금 들은 거니까 이걸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선입선출법을 쓰다가 후입선출법을 썼다 그러면은 기말 재고 자산의 변동은 지금 1,000원에서 700원으로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럼 매출원가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죠? 그럼 자산하고 뭐하고 뭐는 같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제가. 자산하고 이익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자본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또 하나 더. 법인세 비용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연결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지금 여기 나온 방법 중에서 기말 재고 금액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기말 재고 금액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 이걸 하나 외워놓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었죠. 순서대로 기말 재고가 가장 큰 순서대로 따진다면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4개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말 재고가 가장 적은 거는 뭐예요? 후입선출법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내용대로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기초재고, 기말재고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매출 총이익이 가장 높게 이익이잖아 얘. 이익이 가장 높게 계산되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은 자산이 제일 높은 거 따지면 되잖아요. 자본이 가장 높게 계산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걔도 선출법이잖아. 그죠? 이 연결관계는 이렇게 하나만 주더라도 답이 바로 탁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설명을 요거 복습하는 겸 해갖고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정답이. 네, 선입선출법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요봐, 여기 나오는 문제가 이제는 85 이제 계속 회차를 저기 진행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풀어보셔도 알겠지만 나왔던 문제 형태만 조금씩 바꿔서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내용 중요하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복습하는 겸해서 아, 이거 못 알아듣으니까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온 기출문제를 한 회당 보시면서 지금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셔야 돼요. 별다른 거 또 할 필요 없어. 이것만 정리 계속해도 문제에서 얘네들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자, 이번에는 4번 문제는 매출원가가 얼마냐고 계산했었어요. 물어봤죠? 네. 자, 여기다도 또 써놓을게요. 매출원가 제가 매출원가 계산할 때 어디다가 쓰라 그랬어? 이렇게 우리 배웠던 방법으로 또 이 계정 그려야 되죠. 여기 상품 제가 쓰라는 방법으로 똑같이 계산하셔야지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수월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던 것들이에요. 자,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 말은 쓰지 않고 숫자만 여기서 보고 쓸게요. 자, 여기 우선 상품 매입 시 운반비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매출 총 매입액이죠? 네. 자, 우선 우리 총 매입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여기 매입액하고 그 다음에 운임은 더해줘야 될 거고 뭐는 빼줘야 돼요. 만약에 애누리 그 다음에 할인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반품한 거요. 이런 거는 빼줘야지 총 매입액이 계산이 되겠죠. 왜 이걸 계산해요? 여기 단기 매입액 이따가 계산할 때 네. 우리 매출원가 계산하려면 단기 매입한 거는 여기다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재고는 당연히 여기다 써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는 이쪽에다가 기말재고 그래야지 뭐가 계산이 돼요?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매출 원가가 여기서 계산이 될 거니까 하나하나 요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자 문제 한번 써놓은 대로 숫자 반영을 해볼게요. 상품 매입할 때 운반비는 얘는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상품 매입 금액에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뜬 거죠? 네. 금액 얼마? 10만 원. 얘는 여기 금액에다가 10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될 거고. 자, 두 번째 기초 상품 재고액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50만 원. 기초 상품 재고액은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5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총 매입액. 단기 총 매입액 여기다 써놨죠. 단기 총 매입액은 얼마? 150만 원. 그 다음에 매입 할인액. 매입 할인했으면 여기서 빼줘야 되겠죠. 매입 할인 금액은 요 밑에서 매입 할인한 거 빼기 얼마? 10만 원은 빼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 40만 원. 여기다 써주셔야겠죠? 40만 원.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여기 두 개 같이 돼 있죠. 이 같은 거는 한쪽에서만 빼면 될 테니까 여기 또 10만 원.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원. 자, 제가 이렇게 계산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얘는 이 단기 매입액은요. 이 단기 매입액은 제가 순 매입액이라고 그랬었죠. 얘는 순 매입액을 기록해줘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왼쪽에서 이렇게 기록해줬던 거예요. 여기는 순 매입액을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순 매입액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빼놓고 순 매입액을 계산해 보시라고 제가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총 매입액은 지금 총 얼마라 그랬어요? 150만 원이라 그랬었죠. 근데 잠시만.
자, 그래서 매입한 거 총 매입액, 매입이 바로 얘를 뜻하는 거네요. 총 매입액은 150만 원. 매입운임은 매입액에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160만 원. 그죠? 거기서 매입 애누리하고 할인하고 빼주면 20만 원이니까 실제 순 매입액은 얼마가 돼야 되겠다? 40만 원. 140만 원이 나와야 되겠죠? 네. 여기서 계산한 금액은 총 14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고, 그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단기 매입이. 이 금액이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크기가 작다. 140만 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140만 원에다가 50만 원 190만 원이죠. 190만 원에서 40만 원 빼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계산돼요? 150만 원. 150만 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답은 이잖아요. 네. 되셨어요? 네. 그건 봐봐요. 얘 문제 매출원가나 물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얘 총 매입액에서 이런 애누리 할인 매입 이런 걸 갖다 얘기했지만, 제가 얘하고 세트로 잘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는 이유가 매출 총 이익을 알기 위해서 이거 계산합니다. 이게 해드렸던 거죠. 근데 여기 매출액이나 매입액이나 이런 문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매출원가 계산하게끔 만들어 놓기도 한다는 얘기죠. 꼭 얘만 내지는 않아요. 뭔가 연결이 꼭 돼 있어. 그게 총 매입액일 수도 있고 총 매출액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앞에서 우리 이거 배우실 때 총 매입액은 이런 거 해주는 것처럼 반대로 총 매출액은 매출한 거에서 애누리 할인 빼주고, 그 다음에 매출 환입 반품 받은 거 빼주고, 또 순 매출액으로만 계산해야지. 그 매출 이거 계산했던 거 있었죠? 요거 여기다 쓸까? 여기 위에다 쓸게요. 매출액에서 뭘 빼준다? 매출 원가를 빼주고, 그러면 계산되는 게 매출 총 이익이 계산되더라. 여기서 뭐 빼줘야 돼요? 판관비 빼줘야 되죠. 그러면 뭐가 그 다음에 또 계산이 돼요? 영업 이익이 계산되더라.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수익 더해주고 빼주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나가면 당기순이익.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지금 얘는 매입액에 관련된 이런 항목을 주고 단기 매입액을 계산한 것처럼, 여기 총 매출액에서도요, 이 매출액 얘도 마찬가지 뭘 뜻하는 거예요? 이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총 매입액, 그다음에 총 매출액에서 이런 애누리, 할인, 환출 나오는 거면 다 빼주고 여기다 적용시켜주는 건 다 순 매입액이나 순 매출액만 적용시켜주면 되신다고 얘기해드린 거예요. 되셨어요? 네. 자, 이렇게 또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이번엔 5번 문제.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기정과목 몇 개입니까? 이건 기정과목 외웠으면 빨리 그냥 체크하고 틀리면 안 되겠죠. 네. 자,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거,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 해당됐던 거 상표권, 그죠? 네. 그 다음에 기기장치 들어가면 안 되죠. 유용자. 토지도 유형자산, 저작권 얘도 무형자산, 개발비 무형자산, 광업권 무형자산. 그럼 얘는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들만 정확히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얘는 금방 맞출 수 있는 답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계산하라는데요. 자, 그럼 또 뭐 복습해야 돼요? 자본계정 연습해야죠. 네. 자, 자본계정은 크게 법인인 경우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첫 번째 뭐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다섯 번째 이익잉여금. 자, 여기서 지금 자본잉여금이라고 했으니까 자본잉여금은
어떤 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거 물어보고 있죠. 네. 자본잉여금에 뭐뭐 있었어요? 감자 차이.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뭔가 남아있다는 뜻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기억하세요 그랬었죠. 주식 발행, 발행이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죠? 두 번째는 감자 차이, 세 번째는 자기 주식 처분 했는데 이익이 생겼어. 뭔가 이건 잉여금이니까 다 남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본잉여금 물어봤으니 자본잉여금은 감자 차이 이 하나 해당되죠. 감자 차이 또 이익준비금은 아니죠. 얘는 어디 속해? 얘는 이익잉여금에 속하죠. 그럼 사업확정 적립금, 적립금도 이익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얘 들어가죠. 네, 들어가요. 자기 주식 처분이 얘도 들어가죠. 감자 차손은 어디 들어가요? 자본 조정.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 조정. 그럼 요 세 가지네. 네. 그죠? 다 합치면 얼마예요? 110만. 110만 원. 110만 원이 답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수업하면서 재무상태표 규정 정확히 잘 꼭 외워놓으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전반적으로 다 흔들려요. 왜? 설명하는 말이 어디서라도 튀어나오니까. 근데 걔가 어디에 속한지는 걸 모르는데 얘가 문제가 풀릴 수가 있겠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회계 1급이 안 되면 세무 2급 나오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했던 것은 저는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봤어요. 어떻게 자기 쓴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미리미리 하라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여기 회계 쪽은 꽝이에요. 손 놔야 돼. 반드시 하려면 제가 했던 거 그거부터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자본 규정에 대한 것도 한번 잠깐 문제 갖고 정리를 해봤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다음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다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단 다음 사항이 반영되기 전 당기순이익은 70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라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 얘도 여기 주어진 대로 당기순이익 써볼게요. 당기순이익은 현재 70만원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저기 이게 반영이 아직 안 됐다 그랬죠. 위에 점점점 그죠? 자, 보세요. 성급보험료 10만원이 과소계상됐대요. 성급보험료는 자산계정이죠. 네. 아, 우리 배웠던 건 성급비용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성급비용 말고 그 비용은 모든 계정을 갖다가 총괄할 수 있죠. 근데 그 계정 중에서 비용 계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성급보험료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럼 성급보험료는 자산계정이니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아, 예. 이 자산계정이잖아. 네. 지금 여기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정이잖아요. 네. 그죠? 그럼 성급보험료 여기 10만원을 과소계상했다고 한들 과대계상했다고 한들 자산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반영이 될 게 없겠죠. 네. 아, 근데 이건 계정을 써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시겠다. 자, 성급보험료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성급보험료인 경우에는 차변에 만약에 제대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성급보험료 이건 내년 거 미리 냈다는 얘기잖아요. 네. 10만원 이렇게, 그죠? 그럼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보험료만큼 빼줘야 되잖아요. 네. 10만 원. 보험료 10만원. 보험료 이렇게 써주게 되면 지금 얘를 반영한다 그러면은 성급보험료가 안 써졌다고 해서 손익계산서에 영향이 생긴 건 아니지만 여기 보험료 이만큼 빼줬어야 되잖아요. 네. 비용을 감소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 감소가 안 됐죠. 네. 그죠? 근데 얘를 반영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느냐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첫 번째 계정으로 인해서 얼마가 증가한다? 10만 원. 아이씨, 지워졌다. 어떻게 되돌릴 방법 없어? 하여튼 써드려야지 또 다시. 자,
차변에 선급 비용 10만원. 얘 하나만 갖고서는 손익계산서 변동사항 없겠지만 대변이 문제였던 거예요. 보험료 10만원 내년도 먼저 낸 거 이만큼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선급 비용이 된 거예요. 선급 비용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플러스 10만원이 비용을 빼줄 거니까 이익은 10만원이 올라가겠죠. 자, 두 번째로는 선수 임대료. 선수 임대료 10만원을 과대 계상했대요. 그럼 선수 임대료를 갖다가 빼야 되겠죠. 네. 선수 임대료는 부채 계정으로서 대변 계정이에요. 걔를 빼려고 그러면 차변으로 해줘야 되겠죠. 네. 차변으로 선수 임대료 얼마를 빼줘야 돼요? 10만원은 이렇게 빼줘야겠죠. 그럼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요? 임대료. 임대료라고 쓰게 되면 10만원이 올라가겠죠. 네. 임대료 기록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 10만원은 증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자, 미수이자를 갖다가 10만원을 과대 계상했대요. 이자는 수익 계정이죠. 수익을 너무 많이 잡았어. 10만원만큼. 그럼 걔는 빼줘야 되겠죠. 이건 계산하지 않더라도 분기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얘는 이자 미수이자 10만원은 과대 계상했다니까 빼주게 되면 10만원 퉁치고 뭐만 남아요? 이 두 가지만 남겠네. 그죠? 금액으로 따지면은 얘 두 개는 서로 상계 처리돼서 없어진다고 치고 그럼 8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손익의 이용과 손익의 예상에 대한 결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아직 정리가 돼 있지 않는, 연습이 충분히 안 돼 있으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최고 어려운 상급 문제라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7번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8번 문제는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 3천만원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얘 3천만원의 1%면 30만원 되겠죠. 대손충당금이 지금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30만원이에요. 3천만원 곱하기 1% 하니까. 자, 근데 기초 대손충당금 얼마 있었대요? 20만원 있었대죠. 근데 15만원 대손 처리했다면 사용했다는 뜻이죠. 네. 잔액은 얼마 남아있다는 뜻? 5만원 남아있었죠? 네. 그러면 5만원 남아있다면 우리 보충법으로 차변에 얼마만 더해주면 돼요? 25만원 차변에 대손상각비 25만원 보충법이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충당금 25만원. 이 문제는 그나마 쉬운 문제에 속했네요. 그죠? 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인데 재무회계 문제 8문제 중에서 여러분의 목표는 4개 내지 5개만 맞추면 돼요. 어려운 문제 3문제는 틀려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뭐 재무회계 문제 8개 풀어보고서 만세 부르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항상 다 맞추려고 생각해. 근데 이론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다 합쳐서 10개 정도면 돼요. 그러면 충분해. 그리고 실기에서 틀리면 안 돼. 실기에서 틀려도 좋은데 70점 중에서 60점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실기 문제, 기출 문제로 10회만 천천히 연습해 보게 되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 1회부터 5회까지는 답안지 보면서 실무 보면서 차근차근 자꾸만 반복해 보라고. 그리고 하다 보면 어떤 파트는 내가 직접 해도 되겠다 생각하는 파트가 생겨요. 그럼 걔는 볼 때마다 혼자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은 보고서 생각 좀 하면서 입력해 보고. 5회는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6회부터는 진짜로 내가 한번 다 풀어보세요. 시간 재지 말고. 됐죠?
그럼 그 중에서 익숙해지는 게 없을까? 문제도 계속 반복되는데 당연히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한 2회 정도 지금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88회, 87회 갖고 시간 재고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 풀 때마다 내가 어느 파트에서 시간이 얼마큼 걸릴까? 그럼 10회분 연습하는 동안에 쉽게 풀리는 부분은 금방금방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걸리는 건 어디서 걸리냐? 결산. 아니면 일반 점프에서 한두 개. 거기서 걸려요. 아니, 그럼 틀려주면 되잖아. 10점만 저기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어렵다고 했던 조회 문제. 그런 거 이제 연습하고 나서 계속 안 틀리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10점 틀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다음에 아까 이론 문제 몇 개 목표를 하라고요? 15개 중에서 10개만 목표를 해. 그럼 이론에서 20점 있죠. 실무에서 80점이죠. 아니 몇 점이야? 60점이죠. 아니 80점 넘잖아. 우린 70점만 있으면 자격증 있다는데. 그러니까 모른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꾸준히 그냥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그냥 아시겠어요? 제모에게는 반타작하면 잘했다 생각하고 맞추시는 분들이야 뭐 잘 맞추시겠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갖고 꾸준히만 연습하시라고요. 그냥. 자, 됐고요. 자, 여기 9번 문제부터는 원가 계산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배운 게 얼마만큼 어렵게 나오나.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자, 재료 원가는 뭐 계산해야 돼요? 이것도 써드려야 되나? 자, 봐요. 아니, 말로 할게요. 재료는 재고자산이죠. 네.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우리 앞에서 배웠던 상품하고 똑같죠. 얘 근데 재료원가라 그러잖아요. 재료원가라 그러면 못 알아듣고 재료비 그러면 알아들어요? 다 똑같은 말인데, 그죠? 그럼 재료원가 어떻게 계산해요? 기초 원재료, 단기 매입한 원재료 더해주고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 원재료 빼주면 원재료 원가 계산되죠. 읽어보세요. 재료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 원재료 제거액 정확히 설명 잘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근데 글씨를 갖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정말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지.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건데. 그래서 기출문제 보고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설명이 아무리 쉽게 가르쳐드렸어도 적용을 안 해보면 매출을 못 시켜. 그래서 이게 연습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번에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여러분이 충분히 그 내용이야 떠올릴 수 있겠죠. 즉 매치 작업이에요. 2번 보기.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비 합한 금액. 이것도 연습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 너무 쉽잖아. 그 다음에 3번 직접 노무 원가와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의 합계액을 가공 원가라고 한다. 이게 어려워요? 재고자산 원가 계산할 때 제가 처음에 구분해 드렸던 것만 바로 정리하면 이건 읽어만 보면 답이구나. 그만 알겠죠. 4번에 판매 활동 이외의 제조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 이건 뭔 말이래? 제가 원가 구분할 때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원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우선 발생 형태에 의해서 발생 형태로 구분할 때는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이렇게 구분해요. 이해드렸죠?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요. 추적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는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구분해요.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조원가라고 한다면 저기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제조원가, 공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것은 비제조원가. 비제조원가는 뭘 뜻한다 그랬어요? 판관비를 뜻합니다 그랬었죠. 원가를 구분하는 방법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본사에서 발생하는지를 구분해서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비제조원가는 뭘 뜻한다? 판관비. 그럼 뭐라 그래 있어요? 판매 활동 이외라 그래 있잖아요. 판매 활동은 판관비고 제조 활동, 관리 활동에서 하는 거는 제조원가야? 얘도 관리비도 지금 그래서 판관비라 그랬잖아요.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합쳐서 우리 판관비라고 했고
그럼 비제조 원가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판매비 및 또 뭐예요? 일반 관리비. 얘는 못 알아듣고 얘를 판관비 그러면 알아들어요?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여기 문제에서 보기 4번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판매 활동 이외라고 되어 있죠. 판매 활동하고 여기 관리 활동은 같은 활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제조 원가고, 제조 활동과 제조 활동에 들어가는 건 뭘로 해야 돼요? 제조 활동이니까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겠죠. 그거는 뭐가 틀리는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원가도 한번 해봤고요. 이거 나왔다. 계산 문제 여기 하나 나와 있죠. 자, 보시자고요. 자, 다음은 보조 부분 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를 보조 부분이라 했어요.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하지 않고,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하지 않는 방법. 우리 배부하는 방법 세 가지 있었잖아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 여기서 여기 직접 배부법은 같은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거 배려한다 안 한다? 고려? 전혀 안 하죠. 그냥 제조 부분에 바로 배부하는 방법.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끼리 있었던 거 우선순위를 둬서 배부하는 거 먼저 분할했었어요. 상호 배부법은 전체를 완벽하게 다 배부하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법은 얘 어떤 배부법 방법으로 하라는 건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 뭘 뜻해요? 단계 배부법을 뜻하는 거죠. 아니 쏘리. 직접 배부법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금액이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제조 부분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어떤 배부법이라고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을 풀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직접 배부법 딱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수선 부분에서 절삭 부분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수선 부분 어디 있어요? 요거죠. 지금 우리가 배부할 거 8만원 배부하면 되죠. 어디 부분으로? 절삭 부분 여기로. 그죠? 자, 우선 얘 금액 우리가 배부해야 될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얼마? 8만원이죠. 8만원을 배부할 거예요. 자, 어디다가 어떻게 배부할까? 그런데 여기 발생한 전체, 자, 여기 수선 부분에서 배부할 거 얘죠. 배부 기준. 배부 기준 전체가 100인데 이 중에서 직접 배부법이라고 했으니 여기 보조 부분 거 얘는 고려한다 안 한다? 얘는 고려 안 하죠. 그럼 나머지 전체는 얼마예요? 50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50에서 절삭 부분은 몇 퍼센트 차지해요? 20이죠. 그러면 전체는 50에서 20만 우리가 반영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8만원 그대로 해볼게요. 8만원 곱하기 20 나누기 50 하면 32,000원 나오네요. 답은 얘잖아요. 그죠? 그래요. 원가 계산에서 이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더 어렸던 거는 아까 배웠던 그 개별 원가 계산의 제조간접비 배부가 훨씬 어려워요. 근데 이건 지난번에 해봤을 때 문제도 되게 단촐하게 내요. 계산 문제도 되게 쉽고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야? 용어도 알아듣는 게 문제지. 그죠? 여지껏 원가 계산의 계산 문제들 풀어보니까 뭐 계산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계산을 갖다가 하기 위한 그 내용들의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라 그랬었죠. 설명 듣고 하다못해 제가 동영상들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게 복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계나 세무 자격증을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 한들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데 얘 다른 것도 아니고 전문가 과정이에요. 전문가가 그렇게 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주변에서 회계 세무 자격증 따는 거 쉽다고 하더냐고요. 안 쉽죠? 이런 전문가가 그냥 듣기만 하고 라디오 듣듯이 하고선 자격증 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개나 소나 다 따는 거 못하겠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그날도 우리 수업할 때도 복습 꼭 하시라 그랬죠. 예습하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게 돼요. 시간 또 들여야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전문가 과정, 남들이 그렇게 철밥통이라고 하는 회계 세무 부서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남들보다 연봉 더 많이 받고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닌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주어진 시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서 매일매일 하는 거 다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거고 가고 싶은 길이라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 자리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 시원할 때, 날씨가 더울 때 시원하게 근무하고 추울 때 따뜻하게 근무하고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연봉 그러면서도 많이 받잖아요. 경력만 쌓으라 그랬잖아요. 잘릴 때 제일 먼저 잘리겠어요? 제일 나중에 잘리겠어요? 잘리더라도 이런 튼튼한 철밥통을 갖다가 여러분이 가성비 대비 1년만 투자하면 그렇게 남은 인생을 갖다가 여러분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아주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거를 노력을 안 하실까?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 했었잖아요. 문제 지금 풀어보는 거 FAT, AT 시험이나 이거 시험이나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꼭 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봐요. 다음 중 정상계별원가 계산은 우리 예정 배부하는 걸 정상계별원가 계산이라 그랬죠. 즉, 여기도 한번 또 잠깐 정리해놓고 넘어갈게요. 개별원가 계산의 방법은 개별원가 계산의 방법은 두 가지가 용어로 불린다 그랬죠.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도 불린다 그랬었죠. 네. 원가 계산,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얘기한 거 정상 원가 계산, 이런 용어로도 불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고요. 자, 근데 여기 예정 배부한다네. 예정 배부는 정상 원가 계산에서 그 예정 배부하는 예정 배부 계산식으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배부할 때 여기 얘기하면 헷갈리잖아. 여기 우리는 아까 예정 배부율부터 했었죠. 예정 배부율에다가는 실제로 발생한 배부 기준을 곱해주라 그랬었죠. 그죠? 1번 답이네. 그 다음에 실제 배부율에는 실제 발생액, 이도 맞는 말이죠. 봐요. 지금 여기 보기 2번도 공식 맞는 거예요. 그죠? 공식은 맞는데 뭐가 틀렸어? 질문에 맞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 왜 정상, 그러니까 용어만 구분하면 얘도 별거 아닌데 원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포기한다? 용어 때문에 포기한다. 그래서 복습만 하면 괜찮다. 차근차근 복습하고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10회분 꼭 채우세요. 몰라도 읽어보고 자꾸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다음 주 공선. 공선에 대해서 세무이급이 주로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회계 1급에도 나오긴 하네요. 공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량을 종합원가 계산에서 물량 흐름에 거기 뭐죠?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 차이, 그 사이 금액이 차이 난다 그랬었죠. 공선품은 제가 불량품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공선하지 못하면 불량하게 보여. 그래서 공선품은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랬어요? 불량품이라 그랬어요. 자, 정상공선이라는 것은 또 정리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2차에 이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제공품 계정에서 이 공선이라고 나오는 건 종합원가 계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공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랬었어요. 여기다 써야 되나? 종합원가 계산할 때 물량 흐름에서 이렇게 써놓고 기초에 제공품 100 여기 900 투입된 거 만약에 완성품이 700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기말 제공품이 200 그럼 물량 흐름이 지금 여기 100개가 차이 나죠. 물량 흐름 여기 100개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얘를 공손이라고 부른다. 얘를 공손이라고 부르고 이 공손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정상 공손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정상 공손이었을 때는 얘를 판매된 것으로 봅니다. 즉 매출원가에 포함시켜요. 판매된 것으로 보아 얘를 매출 원가로 포함시키고요. 비정상 공선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정상이니까 제품과 관련 있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정상인 경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것도 써놔야 되겠네. 그 다음에 얘 공선, 이 공선의 다른 말은 공선하지 않으면 불량하다. 그래서 얘는 완성된 우리 완성품 중에서 불량품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설명의 끝입니다. 자, 문제 보기 읽어볼게요. 정상 공선은 원가에 포함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어떤 원가? 매출 원가. 그 다음에 2번 공송품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불합격품, 불량품이라고 안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3번 작업 폐물은 공성품으로 분류한다. 작업 폐물은요, 저기 완성된 제품이 작업 폐물이에요? 고장났다고? 아니에요. 작업 폐물은 어떤 게 작업 폐물이냐면 우리 그 톱밥 나무 썰면 톱밥 나오죠. 그다음에 철, 쇠 얘를 썰면 쇠밥 나오죠. 이런 게 작업 폐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작업 폐물은 뭘 작업 폐물이라고 한다? 톱밥이라든지 쇠밥, 톱밥 또는 쇠밥 이런 것들이 작업 폐물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에 4번에 비정상 공선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죠? 그럼 이 한 문제 가지고서요, 여러분들이 막 공부할 때 앞에 있는 거 복습은 아까 우리 원가 계산 때 했던 거는 꼭 복습을 하셔야지 제가 하는 말 잘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정리가 끝나셨으면 이렇게 10회분이면 얘 원가 계산 문제가 몇 문제예요? 40문제예요. 이거 뭐 충분해요. 복습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것도 참고로 해서 보시고,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그 용어들과 관련된 것들 쭉 설명 다 해드렸어요. 제가 이거 문제 풀면서 답만 설명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13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의 항목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걸 물어보네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세액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볼게요. 1번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액을 자기 매입세 맞네. 그러니까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가 재화 매입했다 그러면 그 세액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그거구나. 불공상. 그러면 불공상 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죠. 우리 배웠던 거
자, 불공사항 정리입니다. 이 불공은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코드 번호 54번으로 했던 거죠. 근데 얘 불공의 전제 조건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 매입 세금 계산서예요.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때 다음과 같은 항목이면 불공 처리하라는 거였었죠. 뭐 그런 거 아니면 51번 과세.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매입 세금 계산서 받으면 51번 과세인지 54번 불공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과세는 워낙 많으니까 불공 상황을 기억해 놔야지 걔가 매입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인지 아닌지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회사에서는 이거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잖아. 그래서 불공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라고 했었단 말이죠. 첫 번째 불공사항은 시험 문제로는 잘 안 나오지만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부가세법에서 많이 출제된단 말이죠. 담당자가 몰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나 누락이 됐다면 거기 매입세금 계산서에 있었던 매입세 공제 안 해주기로 했죠. 됐어요? 자, 두 번째 뭐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한 세금 계산서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 지역에서 아주 극심한 피해가 있어서 저기 의료진들 좀 노고를 풀라고 오디오 하나 사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거 기부금이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회사에서 받았겠죠. 근데 그 사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 기부금이니까. 그죠? 이런 거 사업과 무관하고 대표적으로 설명 많이 했던 건 뭐였었어요? Q, LED TV 우리 사장님 집에서 거기 본다고 사업부서는 텔레비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회사로 보냈다면 그 Q, LED TV 회사에 있어요 지금? 없죠? 사장님 집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즉 사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맞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있었죠? 얘는 제가 지난번에 1000cc라고 기억하라 그랬었죠. 왜 시험 문제에서 주로 cc 문제로 많이 내주니까. 정식 명칭은 뭐였었어요? 정식 명칭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여야 돼요. 소형 승용차의 취득. 그럼 이 차 그냥 불공 처리하고서 계속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 사용과 관련해서 또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죠. 타이어 교체했다 그러면 공업사에 가서 그러면 그 타이어 교체해주고 거기 세금계산서 청구할 거 아니에요. 이 차와 관련된 것들은 몽창 다 뭐다? 불공사항이에요. 부가세 대급금 다 공제 안 해준다고요. 하다못해 얘 차 사용할 때마다 매번 주유해줘야 되잖아요. 그 휘발유 값에는 부가세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 그거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그것도 안 해줘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차의 사용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다 해요. 부가세 대급금 낸 거 있으면 다 공제 안 해줘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접대비와 관련돼서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우리 QLED TV 선물했어요. 아까처럼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받았어. 근데 그 QLED TV 거래처에다가 선물했다면 계정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접대비와 관련된 거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걔도 부가세 대급금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불공상으로 안 해준다. 되셨어요? 다섯 번째 뭐 있었어요? 면세사업자가 병원이라고 할까요? 학교라고 할까요? 병원은 그렇게 학교는 그런 거 많이 안 쓸 테니까 모르지. 이사장실에는 들어가 있을지. 병원에서 로비에다 놓으려고 똑같이 QLED TV 샀어요. 그럼 매입세금에서 받겠죠.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왜? 면세사업자는 매출을 갖다 할 때 부가세 예수금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매입할 때 부가세 대금도 공제해주지 않는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뭐 있어요? 토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소개해줬다고 수수료 청구할 때 그 사람은 뭐 면세나 그런 거 관련된 게 아니니까 부가세 대금까지 부가세까지 청구할 거란 말이죠. 그럼 매입세 받았죠. 근데 그게 불공상이죠. 왜? 토지에 관련돼서 그 수수료 해입구선을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토지를 갖다가 취득을 했는데 거기 주차장으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토지를 샀어요. 근데 거기에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먼저 사용하던 건물도 있어. 그게 싹 다 없애야 되잖아. 그럼 철거 업체나 정리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싹 토지 정지비 해줬어. 또 돈 청구할 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사업자한테 청구하는 방법은 세금계산서잖아. 세금계산서 우리 받았어요. 거기 부가세 대금이 있겠죠. 그거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럼 6가지 이거 안 외우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제가 이거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아주 많이 얘기했죠? 이제 익숙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겠죠. 자, 13번 보십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 얘 지금 뭐에 해당돼요? 불공사항인 접대비에 해당되죠. 그럼 얘는 공제 못 받죠. 3번에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얘도 공제 못 받죠. 여기 면세사업 5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건 사업 무관이잖아요. 2번에 관련된 거죠. 이걸 갖다가 외워놓지 않고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안 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3번 부가시세 문제 불공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기출문제 계속 이렇게 풀어보시게 되면 이론 문제에서 얘도 10회분을 풀게 되면 부가세 문제 30문제 나오죠. 30문제만 잘 정리하시면 시험은 거기 안에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별도로 공부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외우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 있죠. 공부할 때 복습할 때 그거는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문제 풀면서 처음부터 문제 풀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문제 한번 쭉 읽어보고 이거 불공사항 외워야 되겠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 있으면 보고 그때그때 외우세요. 왜?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 형태만 조금 바꿔서 나올 뿐이지. 근데 이게 외워지지 않았다면 말짱 꽝이겠죠. 자, 그래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한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세액을 물어보고 있죠. 그죠? 자, 봐요.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은 어차피 이런 문제 푸는 거 저거 지금 처음 푸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총 매출액은 얼마래요? 100천만 원이라 그랬죠. 총 매출액은 1000만 원인데 왜 총자가 나왔을까? 거기 매출 애누리액 나왔잖아. 그죠? 매출 애누리 200만 원해주면 순 매출액은 얼마예요? 800만 원이죠. 순 매출액 얘는 공급가액이잖아요. 여기 매출액, 총 매출액, 매출액 애누리 이거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쓰는 용어예요. 여기 세법에서는 뭐라고 써요? 공급가액 또는 과세표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과세표준.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계산한 바로 800만 원이 공급가액이죠. 그러면 공급가액 옆에 10%는 뭐 해야 돼요? 얘는 세액이어야 되잖아요. 이해돼? 안 돼요. 이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세액을 매입 세액, 여기 있어. 매출 세액 물어봤잖아. 그럼 매출 세액은 80만 원이 지금 계산이 됐죠. 그런데 그 옆에 판매 장려금이라고 나와있네요. 그죠? 자, 제가 지난번에 과세 기억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거 기억이 설명이 한 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날까 말까 하겠지만 여기다 써야 되겠다. 과세 표준 즉 공급가액에 더해져야 되는 항목,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항목,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했었어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공제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는 그냥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그때 얘기했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저기 판매 장려금, 두 번째로는 대송금, 세 번째로는 하자 보증금. 이 세 가지는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항목은 기억나죠? 네. 예,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과세 표준에서 우리 지금 여기 매출 세액은 80만 원이죠. 네. 그러면 거기 1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매 정액 5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지 뭐 헷갈릴 거 아니야.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여러분 헷갈리라고 그냥 끼워놓은 거예요, 그냥. 그럼 답은 몇 번? 80만 원. 그게 답이에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문제들이 판매 여기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 30문제 풀면은 요 내용이 조금 형태만 바꿔놓고 계속 똑같이 나와요. 이거 한번 읽음할 때 외워두시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것들 복습하는 개념에 앞으로 나올 이론 문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에 들은 오늘 것만이라도 설명드린 것들 재무회계가 됐던 원가 계산이 됐던 부가가치세가 됐던 다 외워놓으세요. 아시겠죠? 정말 필요한 것들이니까.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몇 번 문제? 15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 특징도 여러 번 설명했던 거이기는 하지만, 자, 우리 부가가치세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래요. 자, 부가가치세는 여기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뭐래? 보여드리면 되지. 여러분 공부했던 거. 딱 부가가치세 나왔네. 여기 보면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상도 옛날에 우리 이렇게 연습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여러분들 거예요. 지금 뭐 나왔었어요? 여봐, 불공사항도 또 다르게 정리해드렸었죠, 제가.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문제를 까먹었어. 뭐였었지? 부가가치세의 특징이요. 첫 번째 나오는 거겠네. 부가가치세의 특징. 여기도 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여기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 내가 판매한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돈 낸다고 가정하고,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세 가지. 며칠 날 했어요? 3월 19일 날 했던 거네. 진짜 아득한 거시기였지. 자, 보세요. 부가가치세 개념 특징.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의 한 종류고요. 상대적인 세금은 개별 소비세라 그랬었고, 개별 소비세는 사치포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승용차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세액을 우리는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제품을 판매했을 때 부가세 예수금 1,000원 받아두죠. 우리가 원재료 사올 때는 부가세 대급금 800원 내게 되죠. 우리가 판매하기 전 단계가 뭐예요? 우리가 부가세 원재료 사갖고 온 전 단계가 되겠죠. 거기서 부가세 대급금 낸 거, 거기서 이 세금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을 비교해서 공제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전 단계 거래공제법은 뭐냐? 세금으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공제금액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여기서 공급가액 10,000원이죠. 여기 원재료 사올 때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8,000원이죠. 10,000원에서 8,000원 공제하면 얼마가 나와요? 2,000원에서 10% 세율을 곱하면 얼마 나와요? 똑같은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거래액을 공제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선택했다? 세액을 갖다 공제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그래서 그 용어가 뭐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우리가 채택한 우리 부가세 특징입니다.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세와 직접세. 자, 보세요. 간접세와 직접세는 지금 여기 우리 제조업에서
물건을 갖다가 제조를 해서 하이마트에다 팔았죠. 그죠? 그럼 여기 제조업자는 여기 원재료 사갖고 오고 부가세 예수금 받은 거 차액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하이마트는요, 얘 1,000원, 저기 11,000원에 샀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1,000원을 냈고, 하이마트는 대리점에다가 얼마에 팔았어요? 16,500원에 팔았어. 그죠? 그럼 여기 부가세 예수금 1,500원 받아놨겠죠? 그럼 얘도 이 대리점으로부터 1,500원 받은 거 돈 받았죠? 그 다음에 제조업체에다가 우리 아까 부가세 1,000원 냈죠? 차액 얼마 남았어요? 500원? 부가세 신고 때 납부했어요. 그러면 대리점 입장에서는요, 대리점 입장에서는 여기 하이마트로부터 여기 부가세 대급금 1,500원 내고 상품 사갖고 와서 최종 소비자한테 얘를 22,000원에 팔았다면 소비자한테 부가세 예수금 2,000원 받아놨겠죠. 그럼 또 차이 나는 거 얼마만 신고하면 돼요? 500원. 이거 부가세 신고 때 납부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각각의 사업자들은 지금 부가세 낸 게 있어요, 없어요? 부가세 자기 돈 낸 거 아무것도 없어. 받아놨던 거에서 부가세 대급금 냈던 거 공제하고선 그 차액만 납부하는 것이고, 만약에 부가세 대급금을 더 많이 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환급받으면 되잖아요. 이해되셔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런 사업자들, 제조업자들이나 하이마트, 대리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부가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낸다 안 낸다? 안 내. 얘는 자기 돈 안 내요. 그러면 온팡 이 부가세 다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비자요. 최종 소비자가 다 돈 내게 돼 있죠. 네. 온팡 독박 쓰는 거야. 유통단계가 길어지면 부가세 내는 금액은 더 커지겠죠. 네. 그 우리는 담세자라고 불러요. 담세자는 부가가치세 세금을 부담하는 그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세금이라는 건 원래 내 힘으로 내는 거, 여러분 소득세 월급 받고서 세금 내는 거, 그건 직접세예요. 근데 얘는 지금 내가 납부하는, 내 이름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자들이 자기네 이름으로 대신 다 납부하고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얘 이름으로 내는, 자기 이름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름으로 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갖다가 간접세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부른다? 간접세. 간접세. 분명히 담세자인 최종 소비자가 세금은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고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간접세, 직접세는 아까 얘기했던 소득세, 그 다음에 증여세. 여러분이 부모님이 빵빵하셔가지고서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지? 빵빵해서 저기 증여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금 내야 되죠. 증여 받은 거에 대해서. 이건 직접세예요. 여러분 이름 내는 거. 또 월급 받을 때 여러분 월급에서 소득세 원천징수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납부하죠. 그것도 직접세예요. 상속받아도 증여받아도 뭐 등등 다. 근데 부가세는 간접세라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비용 부가가치세. 얘는 소비할 때 그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국세.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세금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 저기 수출할 때 우리나라 내국세인 부가세 부과한다? 안 한다 그랬죠. 조세 협약에 의해서 조사 협약이 대부분의 나라 다 하지만 체결된 나라들은 수출할 때 절대 자기네 내국세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그 대신 걔가 어디서 그 나라에 가서 소비될 때 거기서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이 부과되는 건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유형, 재화의 공급, 그다음에 용역의 공급, 세 번째 수입재화. 세 가지라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또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지금 부가세 특징 설명드렸으니까 보기 1번.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맞죠? 네.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죠. 네. 1번 맞고요. 2번. 각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 맞아요. 이런 거 개나발 남의 돈 갖고 있으면서 그 돈 낸다 못 낸다 그 따질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 단계 거래공제법. 거래공제법이라 그랬어요? 사회공개. 이거 틀렸네. 네. 그죠? 네 번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주고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어려워요? 근데 이게 다음 또 문제 풀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만 정리 잘 해놓으라고. 제가 이거 이론 문제 이렇게 해서 한 3, 4회만 계속 쭉 연달아 풀어주면은 이거 갖고 공부 다 돼요. 선생님 그 1번부터 15번까지 보죠. 네? 1번부터 15번까지 보죠. 네. 됐어요. 빨간색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그런 거야. 제 눈에 여기 빨간색 여기 있어요. 그랬어요. 나도 불안해 그렇게 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녹화는 마무리하고요.